서울의 심장부 도시의 모든 불빛이 발아래 용단처럼 깔리는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값비싼 향수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TK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이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언제나처럼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두꺼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조차 소리를 죽였고 그가 풍기는 위압감은 공간 전체를 짓눌렀다. 그의 아내 이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폭의 정적인 그림 같았다. 10년 전 강태준이 그녀를 아내로 선택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평범한 집안 출신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갖춰야 할 미덕, 즉 순종과 그림자 같은 존재감을 완벽하게 갖춘 여자였다.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와 권태가 섞여 있었다. 그는 본론부터 꺼내는 사람이었고 감정적인 서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이혼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건조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기업가처럼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린 것이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밖의 인공적인 불빛 아래서 창백하게 빛났지만 표정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오랫동안 예상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에 대한 체념,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 희미하게 떠올랐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에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눈물이나 절규 혹은 애원을 예상했다. 그런 감정적인 소모야말로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이 고요함은 오히려 불쾌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이유, 그런 게 필요한 관계였나? 우리가 태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서연의 턱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치켜 올렸다. 모욕적인 제스처였다. 당신은 TK그룹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했고 나 역시 당신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했소. 이건 거래였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것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나에겐 더 큰 그림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새로운 파트너. 언론에서 떠들어대던 정계 거물의 딸 서유진 상무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그들의 스캔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안주인의 역할이었으니까. 태주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이혼 합의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겠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현금. 당신이 조용히 물러나 준다면 말이지. 쓸데없는 욕심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나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알 테니. 그것은 관대한 제안을 빙자한 협박이었다. 대한민국에서 TK그룹과 강태준의 힘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법도 여론도 결국은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서연의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한 이름뿐인 가문이었다. 그녀는 기댈 곳도 기댈 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것이 강태준의 계산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하얀 봉투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태준의 얼굴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늘 순종과 공허함이 담겨 있던 눈동자에 차갑고 예리한 빛이 스쳤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맹수가 마침내 눈을 뜬 것처럼. 그게 전부인가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미세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태주는 다시 한번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는 왜 돈 이야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가? 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는가? 뭐가 더 필요하지? 당신 분수에는 넘치는 제안일 텐데. 짜증이 섞인 그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픔도 행복도 아닌 상대를 온전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서늘한 미소였다. 10년이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시간이 당신에게는 그저 계약 기간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내 모든 의무를 다했어요. TK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그림자처럼 살았고 당신 가문의 대소사를 묵묵히 챙겼죠. 당신이 밖에서 어떤 여자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억눌러온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가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요. 그 대가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나. 태주는 팔짱을 끼며 오만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기회비용과 손익으로 계산될 뿐이었다. 보상이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이전에 없던 기품과 위험이 서려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왕관이라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태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강태준 씨,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태준의 심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실수. 내가 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스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서연의 눈이 깊고 차갑게 빛났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한 양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지를 침범당한 여왕의 눈빛이었다. 당신이 준 돈, 그 아파트 필요 없어요. 난 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앗아간 시간 그리고 존엄까지 전부 뭐라고.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온실 속 화초처럼 자신의 그늘 아래서만 존재하던 여자가 갑자기 가시 돋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부리는 마지막 자존심 혹은 현실을 부정하는 발악일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강태준 회장. 서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태준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어깨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향하는 복도 너머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불쾌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 심장을 휘저었다. 감히 저 보잘것없는 여자가 감히 나에게 법정 운운하며 도전장을 내밀어. 그는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 봉투를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재미있군. 마지막 발악치고는 꽤나 거창해. 그는 코웃음을 치며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잔에 술을 따르면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서연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 차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마치 자신이 지금껏 봐온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숨어 있었다는 섬뜩한 느낌.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불안감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그는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흔드는 TK그룹의 총수였다. 일개 여자 하나가 그의 제국의 흠집조차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곧 현실을 깨닫고 자신이 내민 돈을 받기 위해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될 것이다. 태주는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그의 발 아래에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벨벳으로 감싸인 작은 물건이 들어있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그녀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징표였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피부를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10년의 세월, 그림자처럼 살며 스스로를 지워왔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사의 미소였다. 강태준은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처절하게. 서울 가정법원의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릴 만한 재판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TK그룹 강태준 회장과 그의 그림자 아내 이서연의 첫 조정기일. 여론은 이미 강태준의 편이었다. 언론은 그의 변호인단이 흘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남편의 부와 명성을 이용하려는 탐욕스러운 아내의 이미지를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앤박의 에이스 변호사들로 구성된 드림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카메라를 향해 잠시 멈춰서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조차 계산된 연기였다. 그는 피해자였고 이서연은 가해자여야만 했다. 잠시 후 반대편 복도 끝에서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너무나 조용해서 한동안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화려한 변호인단 대신 그녀의 곁에는 중년의 낯선 변호사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최민준 변호사. 법조계에서 이름조차 생소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값비싼 명품 대신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극명한 대비에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저게 강 회장 부인이야. 변호사가 한 명뿐이라고 게임도 안 되겠네.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강태준은 멀리서 보이는 서연의 초라한 행색을 비웃음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저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감히 자신에게 맞서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저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고 조정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 측의 박영진 대표 변호사였다. 그는 수많은 재벌가의 소송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강태준 회장께서는 지난 10년간 피고 이서연 씨에게 아내로서 부족함 없는 최고의 삶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헌신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결혼 생활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께서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고의 남은 생을 보장할 수 있는 파격적인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제안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하며 서연을 파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녀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과장된 언어로 포장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서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그 태연함이 강태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서연 측 변호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최민준 변호사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박영진 변호사의 화려한 언변과 대조를 이루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정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적인 반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강태준과 박영진 변호사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온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원고 강태준 씨가 제안했다는 그 파격적인 수준의 위자료는 제 의뢰인에게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모욕적인 제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제안을 전면 거부합니다. 모욕적인 제안이라는 단어에 장내가 술렁였다. 박영진 변호사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박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다. 모욕이라니요. 남편 덕에 평생 누릴 호사를 걷어차고 더 큰 욕심을 부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의 배경을 생각하면 감지덕지해야 할 제안일 텐데요. 그 순간 최민준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다. 바로 그 점입니다. 피고의 배경. 원고 측은 제 의뢰인의 배경과 지위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철로 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저희는 이 이혼 소송의 근간을 뒤흔들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 의뢰인의 이름은 단순히 이서연이 아닙니다. 최민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 짧은 침묵이 조정실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강태준은 불길한 예감에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최 변호사는 서류철의 첫 장을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제 의뢰인의 법적 성명은 이사벨라 마리 루이즈 드 엘도리아입니다. 생소한 이름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박영진 변호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갑자기 외국인 행세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최민준 변호사는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유럽의 소국이지만 엄연한 주권 국가인 엘도리아 공국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공주 전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정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고 박영진 변호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리고 강태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표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는 순수한 경악과 혼돈만이 남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보았다. 10년간 자신의 옆을 지켰던 순종적이고 존재감 없던 아내. 그 여자가 공주 왕위 계승자, 거짓말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고아나 다름없는 몰락한 집안 출신이야. 태준이 저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본능적인 부정이 터져 나왔다. 최민준 변호사는 태준의 발악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다음 증거들을 제출했다. 외교부의 인증을 거친 엘도리아 공국의 공식 출생 증명서, 왕실 직인이 찍힌 외교 여권,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은 대사관 명의의 서한까지.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단 하나의 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사벨라 공주 전하께서는 10년 전 왕실의 의무를 잠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태준 회장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강 회장께서는 지난 10년간 아내의 진짜 정체를 단 한 번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필요에 맞춰 그녀를 트로피처럼 취급했을 뿐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따라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주권 국가의 왕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기만이 결부된 외교적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쿵 판사가 질서 유지를 위해 의사봉을 내리쳤지만 조정실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공주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박영진 변호사와 그의 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류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탐욕스러운 아내라는 프레임은 거대한 폭탄을 맞고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재판장은 결국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혼란 속에서 강태준은 여전히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저 맞은편에 앉아있는 서연아니 이사벨라라는 여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냉철한 분노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예고하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장난감처럼 버리려 했던 여자가 한 나라의 공주였다. 그리고 그는 그 공주에게 감히 이혼을 선언하고 모욕을 주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쓰나미처럼 그의 머릿속을 덮쳐왔다. TK그룹의 주가, 해외 파트너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끔찍하고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사자를 고양이인 줄 알고 꼬리를 밟아버린 것이었다. 법정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은 뒤집혔다. TK그룹 회장 부인 유럽 왕국의 공주로 밝혀져 단 한 줄의 헤드라인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TV뉴스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진 것이다. 여론은 하루아침에 180도 돌아섰다. 어제까지 재벌 남편 등쳐먹으려는 탐욕스러운 아내였던 이서연은 순식간에 신분을 숨기고 사랑을 택했지만 비정하게 버림받은 비운의 공주가 되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인내해온 왕족의 품위로 재해석되었다. 금융시장은 이 거대한 스캔들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했다. 개장과 동시에 TK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특히 유럽계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해외 지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강태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이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여자 한 명에 의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TK그룹 본사 70층 회장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책상은 엎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크리스탈 잔과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친 셔츠 차림으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채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사기야. 이건 전부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야.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서연 그 여자. 자신의 말 한마디에 숨죽이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여자. 그런 여자가 공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당장 알아봐. 엘도리아인가 뭔가 하는 듯도 보도 못한 나라 실체가 있긴 한 건지. 유령 국가 아니야. 돈으로 자기라도 사들인 거겠지. 그 여자 과거를 샅샅이 뒤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없어. 돈으로 매수하든 협박을 하든 뭐든 좋으니까.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아내. 수화기 너머의 박영진 변호사는 강태준의 고함에 진땀을 흘렸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엘도리아 공국은 유엔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주권 국가이고 유럽에서도 유서 깊은 왕실로 확인됩니다. 외교부에서도 닥쳐. 강태준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벽에 집어던졌다. 산산조각 난 휴대폰처럼 그의 이성도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그림자 윤상호 실장을 호출했다. 윤 실장은 TK그룹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였다. 윤 실장,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에 갈라져 나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국내 최고의 정보꾼들을 붙여 이서연 아니 그 이사벨라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사소한 흠집이라도 좋아. 언론에 터뜨려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윤 실장은 언제나처럼 감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중소기업 사장이나 비리 정치인을 상대하는 것과 한 나라의 왕족을 상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룹 전체가 국제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와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주한 엘도리아 대사관저. 바깥 세상의 광풍이 무색하게 이곳은 완벽한 고요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검은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편안하지만 기품 있는 실내복 차림으로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와 주가 그래프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두 명의 인물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 명은 엘도리아 왕실 근위대 출신이자 그녀의 수석 경호관이 나서 그는 산처럼 듬직한 체구에 맹수처럼 예리한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다른 한 명은 왕실의 법률 및 정치 고문인 엘리즈. 지적이고 우아한 외모의 그녀는 유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였다. 첫 번째 타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전하, 여론전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즈가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스크린 속 TK그룹의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그녀의 안경에 비쳤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엘리즈.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이 정도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아.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테고 곧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해 올 거야. 그녀는 10년간 강태준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의 잔인함과 집요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진실마저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남자야. 우리가 정면으로만 싸운다면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거야. 아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하. 서연은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TK그룹의 복잡한 조직도와 주요 임원들의 사진이 나타났다. 강태준은 거대한 성체의 왕과 같아. 하지만 그 성은 부패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지. 우리는 왕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야. 성의 기반을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한 인물의 사진을 가리켰다. 윤상호 실장이었다. 이 남자가 강태준의 그림자이자 금고직이야. 비자금 로비, 불법적인 거래, 모든 더러운 돈은 이 남자의 손을 거쳤을 거야. 그의 약점을 찾아내야 해. 지난 10년간 그녀는 그저 순종적인 아내인 척 연기하며 조용히 보고 듣고 기억했다. 강태준이 서재에서 나누던 의문스러운 통화 내용들, 한밤중에 찾아왔던 낯선 손님들의 이름 이유 없이 사라지고 생겨나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TK그룹의 비밀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엘리즈 유럽 최고의 기업비리 전문 조사기관에 연락해 자금은 왕실 비상 자금을 사용하겠어. 아서 당신은 윤 실장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의 동향을 파악해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서연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서는 이서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선 지휘관 이사벨라 공주였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기계에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엘리즈는 몇 통의 전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계법인과 보안업체를 고용했고, 아서는 자신의 팀을 움직여 TK그룹 핵심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감시망을 펼쳤다. 모든 것은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강태준과 윤 실장 팀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들이 동원한 정보원들은 엘도리아 공국에 대한 정보를 캐낼수록 절망적인 보고를 올릴 뿐이었다. 작지만 내실 있는 북극 유럽의 금융허브 중 하나이며 왕실은 막대한 비공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사벨라 공주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흠잡을 만한 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하게 깨끗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뭔가 있을 거야. 더파윤 실장의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초조함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그 시각 대사관저의 작전실. 서연은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보드에는 TK그룹과 연결된 수많은 정치인, 검찰, 언론인들의 이름이 복잡한 선으로 얽혀 있었다. 그녀가 10년간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부패의 네트워크였다. 이제 그 지도를 현실에 펼쳐놓고 무너뜨릴 첫 번째 목표물을 조준하고 있었다. 사냥은 시작되었다. 사냥감과 사냥꾼의 위치는 이미 완전히 뒤바뀐 후였다. 강태준의 반격은 예상대로 비열하고 저열했다. 이렇다 할 흠집을 찾아내지 못하자 그는 진실을 날조하는 방식을 택했다. TK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은 몇몇 타블로이드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를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서연을 겨냥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이사벨라 공주 10년 전부터 TK그룹 경영권 노린 계획된 접근이었나. 측근 증언. 그녀의 사치와
낭비벽도 10년간 숨겨온 두 얼굴. 사랑 없는 결혼, 철저히 남편을 이용한 야심가. 기사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측근의 인터뷰와 왜곡된 사실들을 버무려 서연을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자 계산적인 야심가로 묘사했다. 그녀의 왕족 신부는 TK그룹을 삼키기 위한 거대한 무기일 뿐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되었다. 강태준은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그녀의 고귀한 이미지를 끌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대응은 강태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의 캠프는 감정적인 반박이나 소모적인 폭로전 대신 품위 있고 정제된 방식으로 응수했다. 엘리지의 지휘 아래 반격은 한편의 예술처럼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첫째, 사치와 낭비벽이라는 공격에 대해 주한 엘도리아 대사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10년간 이사벨라 공주가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내 여러 보육원과 사회복지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해온 내역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의 출처는 모두 그녀의 개인 왕실 자산이었다. 곧이어 해당 단체들의 감사 편지와 아이들의 손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서연은 얼굴 없는 천사로 떠올랐다. 그녀를 향한 비난은 순식간에 동정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둘째, 경영권 찬탈 음모론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했다. 대사관은 이사벨라 공주 전하께서는 TK그룹의 경영에 어떠한 관심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그 뒤에 서늘한 한 문장을 덧붙였다. 단 왕실의 명예를 더럽히는 범죄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도발하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TK그룹 전체의 비리를 파헤치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최후 통첩. 여론은 완전히 서연에게 기울었다. 강태준의 흑색 선전은 오히려 그의 옹졸함과 잔인함만 부각하는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서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 장소는 둘의 집도 회사도 아닌 시내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강태준의 폭력적인 분노나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중립지대였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강태준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는 서연이 마침내 무릎을 꿇으러 오는 것이라 확신했다. 돈이든 뭐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잠시 후 서연이 라운지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호원 아서를 대동하고 있었지만 룸으로 들어온 것은 혼자였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결국 기어 들어오는군. 이제야 현실 파악이 좀 됐나. 강태준이 잔을 흔들며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애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강태준 씨. 경고하러 왔어요. 경고 이봐.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그만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라운지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 저열한 언론 플레이 당장 멈추세요. 당신 수준에도 맞지 않고 당연히 내 수준에도 맞지 않아요.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길게 가지 못했다. 서연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그의 오만함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잘 알아요. 거짓과 협박으로 쌓아 올린 왕좌 위에서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사는 남자. 하지만 이제 당신의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태준의 심장을 옥죄었다. 당신이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 힘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한 주권 국가의 명예를 공격한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녀는 조목조목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나열했다. 엘도리아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적 항의, 유럽 연합 내에서의 TK그룹에 대한 신뢰도 하락, 국제인권단체의 조사 가능성, 그리고 유럽 파트너사들의 연쇄적인 계약 파기 검토. 그녀의 말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사실과 논리만이 존재했다. 지금 멈춘다면 이 일은 당신 회사가 약간의 망신을 당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한다면 난 당신의 제국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내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말을 마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듯.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떠났다. 혼자 남겨진 강태준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행할 힘을 가진 자의 서늘한 예고였다. 한편 서연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이미 TK그룹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용한 국제조사기관은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된 조세 피난처의 유령 회사들 몇 개를 특정해냈다. 그리고 엘리즈는 그 회사들의 이름을 마치 실수인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흘렸다. 기사는 작게 나갔지만 그 파장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TK그룹 재무팀의 김 부장은 그 기사에 나온 유령 회사의 이름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회장의 비자금 통로 중 하나였다. 꼬리가 잡혔다. 누군가 자신들의 비밀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김 부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몇몇 실무진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강태준의 성격을 잘 알았다. 위기가 닥치면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꼬리 자르듯 내버릴 인간이었다. 그들의 충성심은 생존의 공포 앞에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초조하게 컴퓨터 모니터의 기밀 자료들을 바라보던 김 부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침착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부장님 되시죠? 진실을 밝히는 데에 우리에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군요. 잠시 이야기 나누시죠. 엘리즈의 팀원이었다. 강태준의 철옹성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한남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안전가옥에서 이루어졌다. TK그룹 재무팀의 핵심 김 부장은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연신주의를 두리번거렸고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맞은편에는 엘리즈와 아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제가 모든 걸 뒤집었을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검찰 내부 정보에 따르면 곧 TK그룹에 대한 특별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회장은 이미 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덮어씌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제 가족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충성을 바친 대가가 배신과 파멸이라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엘리즈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김 부장님과 가족의 신변을 보장하겠습니다.
엘도리아 대사관의 보호 아래 대한민국의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진실을 원합니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였다. 거대한 제국에 맞선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안에 TK그룹의 진짜 장부가 들어있습니다. 아서가 USB를 받아 즉시 보안 노트북에 연결했다. 암호를 풀자 화면에 끝없이 펼쳐진 숫자와 이름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거대한 부패의 연대기였다. 수십 년간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정확한 액수와 날짜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를 통해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까지 강태준이 쌓아 올린 제국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목록에는 전현직 장관 여야 국회의원 현직 부장검사들의 이름까지 버젓이 올라 있었다. 엘리즈와 아서는 숨을 죽였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이것은 한 기업의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보고를 받은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환멸이 그녀의 눈에 서렸다.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복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할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였다. 김 부장님과 가족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아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전하. 엘리즈 최민준 변호사와 협력해서 반소장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할 준비를 하세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 서연의 지시에 따라 캠프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강태준은 사방에서 벽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돈으로 매수했던 검찰과 언론의 정보원들은 갑자기 입을 닫았다. 늘 그에게 설설기던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그의 전화를 피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금고지기인 김 부장이 이틀째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배신. 감히 자신의 개가 주인을 물었다. 그의 이성은 마침내 끊어졌다.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윤상호 실장을 불렀다. 윤 실장, 김 부장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 입을 막고 장부를 되찾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태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기업 범죄를 넘어 폭력적인 해결도 서슴지 않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그것은 그가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윤 실장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하수인들을 동원해 김 부장의 행방을 쫓았고 곧 김 부장의 아내와 아이가 경기도의 한적한 별장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아서의 팀이 미끼로 일부러 흘린 역정보였다. 그날 밤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어둠을 뚫고 별장으로 향했다. 윤 실장과 건장한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목표는 김 부장의 가족을 납치해 그를 협박하고 장부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들이 별장의 문을 부수고 진입하려는 순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변했다. 칠흑 같던 별장 주위에 갑자기 수십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대나처럼 환해졌다.
동시에 나무와 건물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검은 실루엣들이 나타나 그들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아서를 필두로 한 엘도리아의 전문 경호팀이었다. 움직이면 쏜다. 혼란에 빠진 윤 실장의 부하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는 동네 건달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비살상용 특수 장비를 사용한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진압이었다. 윤 실장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아서의 손에 붙잡혔다. 이 모든 과정은 사방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무모한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아니, 실패보다 더 최악이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납치 및 증인 협박 미수라는 빼도 박도 못할 강력한 범죄 증거를 스스로 쥐어준 셈이었다. 안전가옥의 모니터룸. 서연은 방금 전에 진압 작전이 담긴 영상을 무표정하게 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오는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시간이 됐어요, 엘리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거대한 감옥. 이제 그 심장을 향해 마지막 칼을 겨눌 시간이었다. 반소를 제기하고 모든 증거를 특별검사팀에 넘기세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죠.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강태준은 자신의 절망적인 발악이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과 인터넷 방송 BJ들까지 몰려들어 거대한 장벽을 이루었고 방청석에는 법조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가득 들어차 숨을 죽였다. 한쪽에는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재판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에는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드림팀 변호인단의 수도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승산 없는 싸움에서 발을 뺀 것이다. 잠시 후 법정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이혼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 제국을 심판대에 세운 고발자이자 정의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강태준의 초조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민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대법정 전체를 압도할 만큼 힘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저희는 이혼 소송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사건을 특별검사팀으로 이첩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첫 번째 증거는 김 부장이 넘긴 TK그룹의 비밀 장부였다. 최민준 변호사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장부의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엘리즈의 팀과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이 협력하여 분석한 자료는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의 흐름, 뇌물이 오고 간 정확한 날짜와 인물, 그리고 그 돈이 TK그룹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스크린에 익숙한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 측 변호인이 필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님, 해당 증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내용 또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최민준 변호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증거의 진실성은 바로 이분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는 증인을 신청했다.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는 김 부장이 보안 화상 연결을 통해 법정의 대형 스크린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힌 자의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제가 바로 강태준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난 15년간 이 비밀 장부를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이 장부에 적힌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김 부장은 막힘없이 증언을 이어갔다. 강태준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뇌물을 건네라고 지시했는지, 주가 조작을 위해 어떤 여론 조작을 펼쳤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비밀 장부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서로를 증명했다. 그는 또한 최근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증언하며 그 배후에 강태준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민준 변호사는 결정타를 날렸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할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스크린에는 며칠 전밤 별장에서 벌어졌던 납치, 미수 사건의 전말이 담긴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었다. 윤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문을 부수려던 순간부터 아서의 팀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법정은 충격적인 영상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이어 증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윤상호 실장이 섰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강태준의 모든 지시를 실토했다. 김 부장을 찾아 입을 막고 장부를 빼앗아 오라는 회장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의 변호인단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궁지에 몰린 변호인이 마지막 발악처럼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설사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해도 지난 10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여온 저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공주라는 주장 역시 거짓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법정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기품 있는 정장 차림의 중년 유럽 남성이 외교관들을 대동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최민준 변호사가 그를 소개했다. 재판부께서는 주한 엘도리아 공국 대사 알베르토 기욤 전하를 증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한 나라의 대사가 직접 법정에 출두한 초유의 사태였다. 재판장의 허락을 받은 대사는 증인석에 섰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엘도리아 공국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사벨라 마리 루이즈 드 엘도리아 전하는 우리 공국의 존귀한 왕위 계승자이십니다. 우리 왕실은 전하께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벌이는 모든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전하의 명예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우리 국가에 대한 외교적 모독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대사는 서늘한 눈빛으로 강태준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편에 서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마지막 못이었다.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그의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통제력은 마침내 완전히 박살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내년이 감히 처음부터 전부 계획한 거였어. 이 마녀 같은 년, 내가 날 속였어. 그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낸 한 마리 패배한 짐승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을 제지하라. 재판장의 불호령에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강태준을 제압했다. 땅땅땅 의사봉 소리가 대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채택하며 본 사건을 특별검사팀에 이첩할 것을 명한다. 강태준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서연을 향한 욕설과 저주를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어떠한 승리감도 없이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전쟁은 끝났다. 왕은 스스로 왕좌에서 끌어내려졌다. 법정의 문이 닫히자 새로운 문이 열렸다. 정의의 문이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특별검사팀이 움직였다. 그들은 법정 복도에서 강태준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TK그룹의 임원들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TK 게이트라 명명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서연이 넘긴 비밀 장부는 대한민국의 추악한 카르텔을 해부하는 완벽한 지도였다. 특검의 칼날은 거침이 없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 검사,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연일 터져나오는 추문에 경악했고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성역으로 여겨졌던 권력의 심장부가 썩어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강태준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총수가 구속되고 모든 비리가 드러나자 TK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자금 회수에 나섰고 피해를 본 수많은 소액주주와 협력업체들의 소송이 빗발쳤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은 결국 공중분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정부는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그룹을 여러 개로 쪼개어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던 TK그룹 본사 건물에서 거대한 로고가 철거되던 날 수많은 방송사, 카메라가 그 역사적인 몰락의 순간을 담았다. 몇 주 후 세상을 뒤덮었던 광풍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서연은 엘도리아 대사관의 조용한 응접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아버지이자 엘도리아의 군주인 국왕과 마주하고 있었다. 국왕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돌아오너라, 나의 자랑스러운 딸 이사벨라. 너는 너의 명예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았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너의 자리를 되찾거라. 왕이 계승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따뜻한 명령이었다. 10년 전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10년 전에 도망치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눈을 들어 아버지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바마마, 국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지난 10년간 저는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은 전사로 살았죠. 부패한 왕을 끌어내렸지만 그의 폭정에 신음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차분히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통해 받게 될 위자료의 상당 부분과 그녀의 개인 왕실 자산을 합쳐 대한민국에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재단의 이름은 등대라고 지을 생각입니다. 거대 권력의 횡포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패를 파헤치는 용기 있는 언론인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강태준과 같은 괴물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국왕은 딸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함과 성숙함을 발견했다. 의무에서 도망치던 공주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여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딸의 결정을 축복해 주었다. 엘리즈와 아서는 기꺼이 그녀의 곁에 남아 재단 설립을 돕기로 했고, 최민준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구조센터 책임자 자리를 흔쾌히 수락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재단법인 등대의 조촐한 개소식이 열렸다. 화려한 파티 대신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될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는 젊은 변호사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단상에 선 서연 이제는 대중에게 이사벨라 공주로 더 익숙한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와 비로소 세상의 진짜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나옴을 배웠습니다. 이 등대는 작고 미약한 불빛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를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도 머나먼 왕국의 공주로만 정의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힘없는 자들의 옹호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쟁취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재단의 젊은 활동가들과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의 시선은 통유리창 너머 일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향한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한 새로운 희망의 땅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황금 세 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왕국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 왕국은 엘도리아의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그녀가 싸워나갈 때의 그 자체였다. 마지막 장면. 차가운 교도소에 면회실 수임복을 입은 강태준의 초라한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텅 빈 눈동자. 그의 몰락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진정한 자신으로 솟아오르기 위한 거대한 서막이었을 뿐이다.